네, 안녕하십니까. HMM R&D 팀에서 근무하는 김영선 부장입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영광스럽게도 이 맥넷 자리 또 이 KR 행사에 여러 번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잠깐 전에 그 플로어에서 그 핸드폰으로 맥넷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벌써 트래픽이 오버돼가지고 들어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주제가 우리 해운 선사들, 그다음에 우리 저선산업 관계자들한테 대단히 좀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 주제는 사실 메탄올이지만 저희 해운 선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고요. 사실 발표할 때 항상 마이크를 주거나 아니면 단상 뒤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 처리가 자연스러운데 되게 어색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포인터를 마이크 삼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우리 저 한 센터장님도 언급하셨고 올해 8월에 있을 MEPC 80차는 정말 큰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IMO 감축 목표가 이제 50%, 70%에서 이제 100%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목표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선언성 발표에 불과하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은 사실 이 원단위 목표가 100%까지 간다라는 것은 원단위 목표를 규제하는 실질적인 CII 규제 자체가 강화된다는 의미고요. 또 총량 규제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테크니컬 메저, 오퍼레이셔널 메저로 실제로 감축한 양과 IMO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량과 실제 감축량 사이의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갭은 소위 말하는 경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단가가 크게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월에 있을 그 MEPC 80차를 참 가슴 졸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저 해운 선사 입장에서는 어떤 온실가스 규제의 원년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 EEDI가 오래전에 발표되었지만 사실 선사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우리 선사들은 CII 걱정도 해야 되고요. EEXI 걱정도 해야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죠. 유럽에서는 이제 EETS 내년부터 발효되고 그 내후년에는 또 퓨리 마리타임 발효되고 또 IMO에서는 또 GHG 스탠다드 또 시장 개발 조치 등 여러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규제들은 규제 온실가스 종류도 들리고 온실가스 산정 원칙도 각각 제각각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이드 포인트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규제는 연료 소모량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규제는 연료 효율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규제는 내가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대체 연료 비중을 또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 연료 소모량과 연료 효율 관리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지금 정박을 접안하기 전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 소모량 관점에서는 맨 엔진 꺼버리고 묘박을 하거나 드리프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연료 효율 관점, 즉 CII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CII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주기간을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빙빙빙빙빙 돌아다니면서 항정, 디스탄스를 늘리는 것이 CII 규제에 대응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운선사들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규제들을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선사 입장으로서는 정말 큰 부담인 것이죠. 자, 규제는 규제고 사실 더 이제 고민스러운 게 사실 이 시장에서의 압력입니다. 이미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어떤 금융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게 CDP고 그게 이제 해운선사로 이제 특화된 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포세이돈이와 프린스플인데요. 또 실제로 이 선박의 CII 등급 또는 ITC에서 이야기하는 그 GHG 레이팅 등급을 가지고 이 저등급 선박은 우리가 용선하지 않겠다. 당신 선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 실제적인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규제 IMO에서 준비하는 규제나 EU 규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또 이른바 스코프 3 배출량이라는 것은 어떤 제조사가 제조사의 간접 배출량,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 3 배출량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선사의 배출량이 바로 선박에서 배출량이 어떤 제조사에는 스코프 3 배출량이 되겠죠. 지금 각 국가에서는 이 스코프 3 배출량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어떤 화주들은 실제적으로 자, 우리 스코프 3 배출량을 낮춰줘라. 니들이 메탄올 연료를 쓰든 바이오 연료를 쓰든 우리 배출량을 낮춰주면 스코프 3 배출량을 낮춰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비용을 운임으로 이제 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포절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규제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이런 압력 자체가 오히려 우리 선사들이 이 탈탄소로 향하는 어떤 그런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런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갈아서 연료 효율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앞서 우리가 여러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제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세이빙 포텐셜 감축 잠재량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규제 대응 수단으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는 사실 완벽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화석 연료로 건조하는 배들이 꽤 많았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LNG 퓨를 선택하는 선사가 많았지만 일부 컨테이너 선사를 중심으로 이제 메탄올 추진 선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머스크가 그 선두에 있는 거고요. 자, 배도 배지만 그 연료를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매스컴에 발표되었지만 여러 공급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연료유 공급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나온 기사 같은데요. 상해에도 벌써 그 그린 메탄올 공급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HMM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2008년 대비해서 60% 감축을 하겠다 원단위 감축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미 25년이 되기 전에 작년에 이미 감축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성했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2050년까지 완벽하게 탄소 중립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단기 조치 대응 측면에서는 EXI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배들에 관련해서 이제 그 최대 출력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뭐 증서도 발간하고 있고요. CII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그 CII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이벨루에이션 시스템, 무엇보다도 컨테이너선들은 이 배를 이 항로에 투입했을 때 CII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 시뮬레이터의 이제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IR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선박 속도도 감속을 해야 될 거고,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도 탑재해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배도 좀 바꿔서 스와핑을 해서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될 거고요. 또 다양한 뭐 감축사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 R&D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저희 회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LCO2 캐리어 운송 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LCO2 운송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 선박 에너지 감소 조치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2026년까지 약 15 정도의 친환경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린 shipping 코리도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희 역시 그 게링 투 제로 콜리션, 그러니까 2020년대에 30년이 되기 전까지 완벽한 무탄소 선박을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되겠죠. 또 그린 shipping 코리도 한국과 타코마 한간의 안전 무탄소 선박을 2020년대에 이제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HMM도 여기에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시고 지난번에 그 이집트에서 그 COP27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한국 파빌리온 행사에 그 거기가 뭐 수백은 아니더라. 한
100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파빌리언이 있는데 그 한 파빌리언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행사 중에 일부인 행사에 존 케리가 와서 축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조용필이 5일장에 나타났다고. 그만큼 저 미국에서도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린 시핑 코리도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기에 참여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대단히 제한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야죠.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저희들은 선종에 따라서 선박에 따라서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는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설비가 모든 선박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고속에는 효과가 있다가 저속에는 효과가 없고 깊은 드라프트에서는 효과가 있다가 낮은 드라프트에서는 효과가 없고 그래서 또 A라는 설비와 B라는 설비가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더 네거티브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좀 심사숙고해서 이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이제 탑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실제적으로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선박을 개조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고속으로 설계된 볼보스 바우를 저속으로 좀 바꿔보는 작업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한 13쪽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설계된 프로펠러를 저속용 프로펠러로 좀 가볍게 블레이드도 작게 다이아는 넓게 이렇게 하는 작업도 지금 한 6쪽 정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조보다 아예 그냥 컨벤셔널 일반 제레 연료를 사용하는 배를 그냥 대체 연료 사용하는 배로 개조하는 게 뭐 오히려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존 선박 16개 선박을 LNG 디젤필로 개조하는 거 또는 메탄올 디젤필로 개조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컨테이너선은 되게 힘들다. 특히 연료 탱크를 구성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벌크선이나 탱커선 같은 경우는 타입 C 탱크 그냥 올리면 되겠지만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특히나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일의 탈탄소 연료로 구현되는 듀얼필로 개조하는 게 되게 힘들겠구나 하고 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선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래선은 어떻게 대체 개선할 것인가? 저희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연료입니다. 지금 제가 그 13,000T 컨테이너 선박을 LNG 퓨얼십으로 건조했을 때, 그 다음에 LNG 일반 제레 연료로 컨벤셔널식으로 건조했을 때, 이 배가 CII 등급 C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스피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제레선으로 건조한 배들은 보시다시피 20나트로 시작해서 CI 등급 C 등급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손성을 낮춰야 되고요. 이 배 폐선할 때는 이제 10나트까지 낮춰야 되는 거죠. 결코 컨테이너 선으로서 이 정도 스피드 가지고 영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LNG 듀얼 퓨얼십으로 건조를 하면 안정적으로 22나트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뭐 입에 폐선할 때도 한 18나트까지, 17나트까지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레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은 이제 더 이상 과연 건조가 되겠는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역시 LNG 듀얼 퓨얼십이 브리징 솔루션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제레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속도로 스피드를 낮춰서 결코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선박들이 아직도 대부분이 제레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를 좀 사용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런 바이오 연료 사용 비율을 2030년에 C등급이 시작되는 2030년에 3%부터 시작해서 쭉 함량을 늘려간다면 보시다시피 HFO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D등급, E등급으로 안 좋아진 배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C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에 그 국내 최초로 바이오 중유 선박 실증을 했는데 올해도 연속적으로
바이오 연료, 바이오 중유 또는 바이오 디젤을 연속적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력 탄소 포집 설비를 올해 내에 좀 실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에서 이제 CO2를 캡처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처리된 거를 어디다 보관하겠는가? 이 배가 사실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IS 컨테이너 박스에 C타입 탱크를 탑재하고 여기에 이제 캡처된 CO2를 저장해서 육상에 오면은 그대로 이제 양육하는 컨테이너처럼 양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카본 캡처 기술이 특히나 온보드 선상 탄소 포집 설비가 온실가스 규제 대응 수단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사실 아직까지는 IMO에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탄소 포집 감축량을 인정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LCA 문서라든가 또는 유럽의 퓨리 마리타임 문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면 설령 온보드 탄소 포집을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포집된 탄소가 완벽하게 지중 저장된 것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보드 탄소 포집 설비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탄소 포집 설비 감축량이 인정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배들이 지금 아주 안 좋은 배들이 많거든요. CIA 등급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2등급으로 가는 배들이 있고 막 안 좋은 배들이 많은데, 자, 4.6개 컨테이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 배가 C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집해야 될 탄소량을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아까 보셨던 IS 컨테이너 하나 1TU만 되면은 C등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쭉쭉쭉쭉 늘어서 이 배 폐선할 때 2030년 정도 되면 한 30개 정도 ISO 탱크 컨테이너 박스면은 이 배는 CI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6.3K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70개. 8.6개 같은 경우는 113개. 이제 이런 배들은 곤란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벌크 캐리어도 180K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아이스 컨테이너가 아니라 C타입 탱크를 원데크에 이제 설치하면 될 텐데 약 8,000 정도의 C타입 탱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60K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C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600톤 정도의 610 정도의 CO2 탱크가 있으면 충분히 이제 C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규제적으로 선상 탄소 포집 설비가 감축량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인정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선상 탄소 포집 설비도 충분히 온실가스 규제 대응의 어떤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로선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신조선이 중요할 겁니다. 신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이제 LNG 듀얼 퓨얼로 이미 이제 7,700TU 컨테이너선 2척을 건조를 했고요. 8,600TU PCTC도 역시 LNG 듀얼 퓨얼로 건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미 매스컴에 많이 발표되었지만 9,000TU 컨테이너선을 9척을 LNG 듀얼 퓨얼로 LNG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메탄올 듀얼 퓨얼로 이제 건조를 확정을 지었죠. 누가 묻습니다. HM은 이제 메탄올로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던데요. 그렇진 않고요. 뭐 4년 후에 5년 후에 암모니아 엔진도 나올 거고 또 언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수소로 운전되는 디젤이 나올지 아니면 뭐 연료 전지로 구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소 연료도 또 이렇게 연료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메탄올이 됐든 암모니아가 됐든 수소가 됐든 그 당시에 커머셜라이즈드 된 상용화된 연료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은 신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메탄올을 앞서 우리 한 센터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데 이 그레이 메탄올은 인정 못 받겠죠. 아무래도 탱크 투 웨이크 관점에서 블루 메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메탄올을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될 텐데요. 그린 메탄올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메탄올도 있고 이 메탄올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메탄올은 이제 되게 이제 수요 자체가 공급 자체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이 메탄올이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메탄올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탄올은 알다시피 CO2에다가 친환경적인 어떤 그 수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소를 합성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메탄올에 관련된 국제사회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사였는데요. 이번에 퓨리 마리타임에서 바로 RFMBO 기반의 그러니까
포집된 탄소를 가지고 만든 CO2, 그 CO2에다 수소를 합성한 RFMBO 베이스의 재생 연료는 뭐 감축량에 승수도 적용하고 또 의무적으로 2025년부터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소위 말하는 이퓨얼, 이메탄올, 이아모니아는 아니겠죠. 이퓨얼, 이LNG, 이메탄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퓨얼의 어떤 시대가 국제사회에서 되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열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조하는 9,000TU 컨테이너 선박은 이제 9척이 건조될 거고 2025년에 4척, 26년에 5척이 나올 텐데 사실 이 배 항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인도 항로하고 남미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항로를 타겟팅 해가지고 지금 연료 공급망도 역시 같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미 간 그린시핑 코리도를 참여하겠다라고 이미 확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를 이제 한미 항로에다가 투입할 것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는 약 10여 개 파트너사와 뭐 투자 계약도 하고 있고 MOU도 체결하고 있고 하는데요. 저희 마찬가지로 HMM도 역시 제가 이 좀 블라인드 처리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업체들과 같이 지금 그런 연료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메탄올뿐만 아니라 LNG, 암모니아, 수소, 바이오필까지 저희가 지금 수많은 어떤 그 파트너들과 지금 그 공급망 구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게 나중에 모든 게 완결되면은 아마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이제 이것으로 끝났는데요. 사실 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메탄올, 특히나 그린 메탄올은 기존 화석연료에 대비해서 연료 가격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비쌉니다. 지금까지 선박은 가장 값싼 연료를 썼는데 이제 가장 값비싼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선주사의 그 연료비 부담분이 호화주한테 증가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지금 머스크나 CMA 같은 경우는 ETS로 인해서 증가되는 그 비용을 화주들한테 카본 서차지 형태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선언을 했죠. 그건 어차피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과거에는 속도 경쟁을 했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더 물건을 운송을 해주는가. 근데 그 속도 경쟁을 어느 날 다 포기를 했죠.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규제, EEDI가 생겨버리고 지금은 EXI까지 생겨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 무탄소 연료가 들어오면은 과거처럼 다시 속도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운선사들이 속도 경쟁을 포기했던 이유가 하나는 온실가스 규제고 하나는 고속으로 달림으로써 소모되는 그 막대한 양의 연료 소모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저탄소 연료는 과거 재래 연료, 화석 연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연료입니다. 더 이상 속도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는 스피드보다 오히려 미래의 탈탄소 환경에서는 훨씬 더 낮은 스피드로 아마 더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는 감축 잠재량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규제 대응 수단으로서는 대단히 제한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탄소 환경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의 전성시대가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값비싼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료 한 방울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아마 선사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이 아마도 전성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기술이 발달된 조선소, 기자재 업체한테는 또 다른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걱정인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됩니다. 대체 탱크 투 웨이크로 가는 건지, 웨일 투 웨이크로 가는 건지, 시장 기반 조치는 어디로 가는 건지, ETS인지, 탄소세인지, 몇 년도에 시작하는 건지, 메탄 슬립 규제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어야만이 우리 선사들이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들, 이제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스트 무버들을 향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메탄올 선박을 발주를 하고 또 메탄올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내에 공급망 협력사가 없습니다. 다 전부 내국에 있는 협력사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항만 발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운 발전, 조선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에 어떤 연료 공급망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박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기존 화석 연료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피드스탁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 에너지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변경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하면서 국가 어떤 미래를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산유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이라든가 또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정보 공유 또 교류 등이 좀 아이디어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질문이 있었죠. 네, 사전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블라인드 처리해서 못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처럼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발표를 못 한 게요. 아직 그 양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아직 합의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설령 그 협의가 다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한 개인 선사의 그런 단가가 공개가 될까요? 물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뿐인가요? 또 있나요? 발주에 이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거 또 있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연료가 기존 화석 연료하고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머스크라든가 이런 데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들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페널티를 부여를 해라. 그리고 우리처럼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게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그런 수단은 물론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금융 지원도 되겠지만 머스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IM에서 논의되는 어떤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서 ETS라든가 탄소세를 통해서 이런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시간 딱 맞춰 끝냈네요. 감사합니다. 네.